예, 3프로TV 구독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에 또 저희 2프로 진행으로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윤지호 경제평론가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요 타이밍에 3월 11일 그러니까 급등락 다 대충 끝나고 트럼프는 전쟁 중단 내지는 전쟁 끝을 선언했지만 이란은 그거는 우리가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찝찝함을 남겨놓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질문을 하려고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도 죄송합니다. 쉬울 때 모셨어야 되는데 진짜 아니, 어려운 질문 남기고.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제가 이제 칼럼을 쓰는 게 있거든요. 매달 신동아에 기고를 하는데 이번 달에 그 문장을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을 텐데. 그 괜히 아는 척 멋있는 척 하려고 뭐 비트겐슈타인 얘기하면서 말할 수 없는 것에 침묵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란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없지. 사실은 이란 지도자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 거예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건 얼마 전에 주가가 막 미친 듯이 폭락을 할 때 하루에 저렇게 움직이는 게 이상했고 그날 우리나라 이익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PER이 8배를 왔었거든요. 내려갈 때 8배였어요. 그게 5천이. 여기서 잘못해도 뭐 PBR로는 좀 비싸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이익이 좋은데 여기서 물려봤자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때 빅스 우리 V코스피라는 변동성이 80을 넘어갔었어요. 와우. 코로나 때예요. 그랬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땐 일단 거기서 다 던지고 있을 때 한번 받아보는 게 맞았던 것 같고요. 근데 그 다음에 너무 또 급등락이 심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보면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일정을 봤더니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주주환원을 발표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 시장을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거는 물론 정부의 정책의 힘도 매우 강했지만 결국 시가총액의 한 40%가 이 두 종목이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으로는 한 65%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1분기, 2분기 실적은 매우 좋다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좀 안전판은 돼줄 것이다. 그 정도 믿음이 있었죠. 그런 시각에서 아직도 3월 달에는 해볼 만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사실 불안한 이슈가 있었죠. 뭐 호르몬 기뢰가 오는데 기뢰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지만 솔직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래봤자 이제 주가가 치면 119불도 받던데 뭐 150불 가는 거 아니라면 뭐 한번 갔다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불안하신 분들은 줄이겠지만 이번에 혹시 싸게 주가가 급락할 때 변동성을 나의 기회로 삼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오늘 같은 날 더 사겠죠. 조금 뭐 그 절면.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번에 굉장히 순간의 선택이 괴우 앞으로의 전략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이제 위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결국 이렇게 가져온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단순하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리스크하면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혹시 강의 책도 보면 우리 맨날 뭐 변동성이 리스크다. 그리고 뭐 VA 뭐 바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걸 리스크다. 뭐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옵션에서도 뭐 감마가 리스크다. 뭐 근데 그런 건 다 수치에 불과한 거거든요. 지금 제일 궁금한 건 딱 하나예요. 주가를 여기서 우리가 잘못 사면 손실을 크게 볼 것인가. 그 질문을 했다면 사실 이번에 제가 보기엔 버핏이 말했던 크게 스윙해야 될 순간이 왔었던 거죠. 크게 베팅해야 될 순간이 왔었던 거예요. 저번에 5천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스윙할 순간이 왔던 거고 박스권 하단이 좀 보여줬던 게 아닐까. 시장이 뭐 추세적 상승으로 바로 들어갈 거로 좀 보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앞으로 몇 달간은. 그렇죠. 최소한. 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당장 4월 달이 되면 이번에 유가 오른 것 때문에 CPI가 튈 거예요. 4월 물가. 그렇죠. 그리고 또 뭘 생각할 수 있죠? 군수 전상이 만약에 계속 찌글찌글 계속 이어지기만 해도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국채를 더 찍어야 돼요. 그럼 채권 금리도 튀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올라올 때 EPS 곱하기 PR인데 이익의 힘은 여전히 강하지만 PR이 소위 할인율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한 불안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검증하는 시기가 최소 2분기 이번 올해 4, 5, 6월 달에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 여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사실 주가가 오히려 더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럼 그때 불안하니까 지금 다 팔 거냐? 아니죠. 지금은 박스권에 있어서 상단을 가는 작업이니까 저번 역사적 고점을 향해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잘 수익을 내시고 또 올해는 전체로 범피로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박스권 내에서의 적절한 어쩌면 내가 어느 정도의 가격을 가져올 것이냐 가치를 이것을 잘 세밀하게 봐야 되는 시기지 작년과 올 초처럼 계속 올라가는 시기. 그냥 뭐 우리는 이제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섰고 정부 정책에 도와줄 것이고 뭐 이러한 흐름은 저는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도 코스피만 많이 흔들렸어요. 네. 그게 굳이 설명을 하자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경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가 에너지 수급 때문에 걱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일본도 그런데 그렇죠. 일본은 왜라고 물으면 왜 우리만 이렇게 얻어맞았지?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게 무슨 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된 거고 우리가 팔아서 그런 건데 뭐 어떡하겠어. 그냥 우리 마음속이 그런 거지 하고 넘기면 될 문제일까요? 첫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즘 심심치 않게 미국의 CNBC나 블룸버그 막 보면 코리안 마켓 얘기 많이 코리안 하다. 마켓 얘기가 엄청 많아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뭐 글로벌 버블의 중심에 한국의 코스피가 있다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에 들어오는 자금이 꽤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앞으로. 올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특히 5월 달에 제가 좀 기대하는 거는 유명해졌어요. 한국 증시가 그렇죠. 이제. 이제는 뭐 한국 증시 관심이 많죠. MSCI 선진국 주식 관찰 대상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면 아마 외국인들이 한국을 올해 들어올 확률이 높고 그게 하반기에 좀 힘이 될 거로 보는데 그럼 이번에 또 왜 이렇게 그러면 주가 더 빠졌냐? 혼자 너무 올라왔거든요.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지만 한국은 굉장히 대외 의존도의 익스포저가 높아요. 아니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유가가 올라오면 운송비가 오르잖아요. 네. 우리는 모든 걸 다 갖고 와야 되는 나라예요. 그렇지. 식량이고 많은 에너지고.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줄이고, 이렇게 되니까 안전한 필수 소비재를 사야 된다. 아니죠. 더 안 좋죠. 그거는. 비싸지기도 하고. 더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길게 봤을 때 한국 증시에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순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이 무기화되는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니 이번에 봤잖아요. 해협도 공사하지만 중동도 그럴 것이고 각 나라들이 미국도 어떻게 보면 자원을 세계적으로 재편하면서 소위 운송로와 자원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막 그린란드도 막 공격하고 베네수엘라도 별거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석유 때문에 저런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베네수엘라가 석유 안 나왔으면 잡혀갔겠어요. 그리고 자기네 LNG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투자자기 때문에 뭐 이거저거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곳이 한 군데 있죠. AI 캐펙스 투자가 있죠. 예. 그게 지속되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이게 직결되는 게 한국의 반도체가 있는 거고 또 하나의 투자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원에 대한 투자예요. 에너지와 자원 확보가 더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쪽 업계 전문가분이랑 인터뷰를 저도 하다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 자료도 보고 들여다 놀랬던 게 하나 있어요. 오늘 회사에서도 자료가 나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반도체만 보고 있잖아요. 좋고 제일 당장은 반도체가 더 올라줘야 되는 거고 금융주도 중요하고 근데 또 하나의 축이 작년에 여전히 조선주가 재작년이랑은 이끌어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조선 애널리스트 자료 보다 보면 맨날 나오는 말이 있어요. LNG선이 엄청난 수주가 나올 거다. 뭐 교체 수요도 있고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선주가 아닌데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빵 터진 거예요. 전쟁이. 그렇게 되면 미국의 해상 소위 LNG 터미널 만들어 놓고 미국이 맨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기네 거 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자기네 가스 많이 남으니까. 근데 미국의 터미널에 가서 우리가 LNG를 실어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각 나라들이 그런 수주도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불안만 할 게 아니라 사실 사이클이 올해 중에 또 이러한 사이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단점도 많지만 사실 글로벌 이러한 변화가 생겼을 때 제조업 베이스를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방산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상에 무슨 일이 터지면 하여튼 한국이 바빠지니까. 그렇죠. 바빠지고 불안해지고. 뭐 전 세계에서 되게 웃기잖아요. 뭐
무기를 봤는데 우리나라 그 정도 강국 아닌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는 전쟁을 안 하니까 군비를 안 썼고 우리는 바로 앞에 북한이 있으니까 계속 무기를 하다 보니까 뭐 대포도 잘 팔린다, 뭐 미사일도 잘 팔린다. 최근에 심지어 잠수함 얘기도 나오잖아요. 우리 핵잠. 그렇죠. 심지어 비행기 얘기도 나요. 우리 전투기도 우리나라 뭐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의 강점은 제조업 사이클인데 이걸 좀 멋지게 표현하면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가 그냥 무형 자산이 단 줄 알았었어요. 쉽게 말해 무형 자산이 뭐냐면 구글. 그렇죠. 구글. 정확히. 그래서 서학개미가 성공한 거예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사야 되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얘네들은 투자를 아마존. 많이 안 하니까 뭐 유형 투자를 안 하니까 걔네 어쩌면 무형의 자산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유형 자산 투자를 크게 안 하니까 남는 돈을 주주에게 다 돌려줄 수 있었어요. 예. 너무 매력적이었죠. 주식은 그러니까 더 잘 오르지. 그렇죠. 그냥 다 자사주 사서 소각하고 그게 미국의 소위 히트였는데 요즘 전 세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유형 자산을 서로 가지려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들의 가치는 이제부터 머리 아파지는 거죠. 얼마나 니네가 이 유형 자산을 감가상각비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게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네.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가 계속 나니까 얼떨결에 전 세계에서 투자 시설을 좀 뭘 투자를 해서 유형 자산을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반도체 왜 미국이 안 하냐고 하시는데 그게 매 사이클 시크릿칼 산업이니까 또 오면 또 지어가지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래. 지금 삼성 하이닉스가 버는 돈이 그게 주주들한테 돌아갈 돈이 아닐 거예요. 또 투자해야 될 그쵸? 돈이지. 아 정확히 보셨는데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버니까 이번에 자사주 수가 크게 크잖아요. 근데 여하튼 그러한 유형 자산 설비 자산 시대가 열린 거죠 이제. 여기서 반문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무형 자산의 시대로 갈 거냐 아니라 보는 거예요. 여기에 위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안에 내포된 위기는. 근데 그게 왜 위기예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아, 그 친구들은 답답 좀 하지. 왜냐하면 다 무형 자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형 자산의 가치를 높게 보고 돈을 대출해줬던 소위 사모대출 기업들도 머리가 아파진 거고. 뭐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굳이 분류를 해본다면 유형 자산의 가치가 중요해진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해온 기업들이 한국에 꽤 있어요. 그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국면인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반도체고 네. 또 하나 우리의 그런 소위 도크 같은 걸 보면 효율적인 게 또 조선이 있고 방산도 있고 전력 인프라도 있고 예. 그래서 주가가 많이 움직였죠. 문제는 주가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지 사실 현재 글로벌 경제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는 많이 일치한다. 많이 부담하죠. 여기서 이제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중국이었는데 예. 중국과 미국은 서로 이제 어떻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 여기서 우리의 위험은 딱 하나죠. 반도체도 중국에서 어쩌면 미국이 중국한테 오케이 너네 해라. 너네도 해.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고. 다 모든 산업들이. 근데 만약 이런 대결 구도가 이어진다면 저는 한국의 그런 기업들은 또 살아날 걸 보지만 당장은 작년부터 시작하던 이 열기가 연초에 너무 강했고 이거에 대한 소위 변동성을 통해서 뭔가 수렴되는 구간이 한두 분기 정도 있어야 된다. 최소한. 앞으로 한두 분기는 말씀하신 업사이드 포텐셜과 지금까지 너무 올라서 숨고르기를 하려는 그런 또 다운사이드의 힘이 네. 뭔가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국면이 좀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뭔가 불안해 보일 때 다시 해야 되고요. 예. 또 이제 좀 올라오면 이제 어떤 분위기가 나올 거냐면 그래 역시 우리나라 기업이 최고야. 그 순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앞으로 한두 분기는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두 분기는 뭘 어떻게 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냥 어차피 박스권이거나 변수가 있으면 네. 그냥 뭐 포트를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든지 포트를 비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말씀하시지만 현금도 투자다. 네. 뭐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괜히 엉뚱한 거 잡고 있다가 이게 왜 현금은 어때요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네. 우리가 투자 습관을 잘 들였으면 그냥 포트폴리오 깔고 있으면서 네. 뭐 출렁출렁하는 거 그냥 즐기면서 가도 되는데 네. 우리는 또 이게 이 출렁출렁하다 보면 내가 이거 포트 잘못 잡았나 싶어서 네. 조금 내리면 또 팔고 좀 오르는 것도 사고 이러다가 네. 자꾸 깨먹어요. 그 조정장에서도 네. 하락장에서 깨먹으면 내가 이해가 가. 남들 안 깨먹는 조정장에서 많이 깨먹고 정작 사야 될 하락장이 벌어지면 돈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냥 현금 갖고 있을까? 네. 근데 그게 참 현금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시장을 우리가 점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여기가 고점이다. 고점. 이 점이란 말은 사라져야 되는데 예.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줄여야 되는 구간이 있고 이 정도는 좀 사서 나눠서 사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물리면서도 사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급락했을 때 5천 전후에서부터 막 왔다 갔다 할 때는 여기서는 나눠 사는 구간이 맞았는데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대응하기 쉽지 않았죠. 동시에 그런 저번 고점 근처를 또 가준다면 다시 7천 얘기가 나오겠지만 거기서 나눠서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 현금이라는 거는 그 중간에서 유동적으로 변해갈 뿐이죠. 그리고 종목은 너무 뻔하죠. 종목의 축은 사실 종목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굉장히 강한 알파를 추구하신 분이 해당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뭐냐면 지수보다 더 먹자고. 그러면 뭐 반도체라기보다는 반도체 소부장에서 10배짜리 날 노리겠다. 뭐 이런 거라던가 뭐 조선이 좋으면 난 조선보단 조선 기자재에서 뭐 있는 차를 노리겠다거나 굉장히 더 어려워지죠 난이도가. 근데 그거는 뭐 우리들이 말하는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빼고 제가 봤을 때 크게 축은 다시 저는 나름 강력히 말씀드린 주가라는 게 예. 저기까지 주가가 올라온 이유는 크게 보면 EPS 개선이 있었는데 앞으로 EPS 개선이 이어지는지 여부의 관건은 그냥 반도체가 잡고 있어요. 그러겠죠. 올해 내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고민되는 거는 이건 이 축에 관련된 섹터는 비중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게 IT에서 반도체가 있을 거고 또 삼성전기 같은 MLCC도 있을 거고 예. 그리고 관련된 뭐 전력 인프라 같은 것도 이 AI 내러티브에 속해 있죠. 이런 축들에서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비율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우리 증시를 끌어오는 건 EPS에다 곱하기로 멀티플이 더해졌던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래도 현 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강력한 지원 정책이에요. 많은 분들은 그 지원 정책을 보면서 나는 그냥 코스닥 사면 된다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이 지원 정책의 핵심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허용치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거를 주주 가치라는 게 뭐냐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주주 가치 하면 뭐 온갖 얘기를 하지만 제가 애널리스트 하면서 여의도 30년 넘게 여기 있으면서 배운 가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기업이 이 시점에서 앞으로 계속 벌어들일 현금의 양이 있다면 그 현금의 양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는 게 바로 기업 가치죠. 기업 가치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 그 현금을 이 정도 만드는데 그 현금에서 일부는 투자해서 다시 현금 만드는 데 쓰고 나머지는 돌려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주식 주주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걸 재산권이니까. 프리캐시플로우 FCF라고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이번에 흔들렸을 때 왜 사람들이 겁을 안 냈냐면 밀렸을 때 산 사람들의 의지는 이번에 FCF가 주주 환원율이 50%잖아요. 삼성전자가 공헌한 게 도대체 배당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냐에 대한 관건이 생긴 거죠. 6% 이상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걸 바라보는 건데 만약에 어떤 기업들이 한국에서 투자를 줄이면서 투자를 많이 안 하고 현금은 계속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냐? 금융회사들이에요. 그렇죠. 이익 많이. 하여튼 돈 벌려서 어디다 인건비랑 그거 빼고 뭐 IT 투자 많이 하지만 반도체처럼 투자하지는 않잖아요. 투자할 때가 사실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금융회사가. 그러면 지금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했던 소위 우리나라의 현재 AI 내러티브에 인한 섹터가 하나 있고 그 비중에 포트폴리오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섹터는 뭐 은행 증권들이 포함해서 가장 뭐 어떤 분은 은행을 줄이거든요.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밑에 증권사 소위 이익이 한 30%인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보면 금융주가 있을 거고 마지막에 이제 조합이 뭐냐면 이번에 추가된 소위 이란 전쟁에서 미국과의 갈등에서 봤지만 야 이거 잘못했다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들을 다 할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자원들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거를 수송하는 소위 수송을 해야 되는 그 소위 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어야겠죠. 그런 시대로 저는 들어가고 있다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로 갔을 때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선이라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조선 플러스 뭐 방산도 좀 해당되고 그다음에 자원개발 관련 주가 있다면 이런 조합까지 세 가지로 균형을 잡아가면 예. 이게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약간 상이한 것도 섞이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종목들을 잘 관찰해 주셨다가
혹시 압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뢰가 또 뭐 배 유조선이 얇아가지고 기뢰 닿으면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기뢰는 또 그거에 맞춰서 폭발하겠지. 폭발하면 이제 터뜨리려는 게 기뢰인데. 125불을 가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갑자기 5천도 깨져요. 그러니까 그날 오늘 방송에서 들으셨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 종목 골라놨던 거를 그냥 대놓으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잘못되면 그게 세상이 망하는 거면 뭐 거기서 나중에 더 밀려서 손절을 치는 거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모든 대중들이 겁에 질려 도망갈 때 사는 게 바로 버핏이 말했던 좋아오는 공이 날아왔을 때고 그때는 스윙을 번트 대시지 말고 제발 이거 툭툭 대지 말고 이거 야구 보셨잖아요. 크게 휘둘러야 점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또 기회가 왔다 보고 있지만 뭐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5,000포인트 전후 왔던 거는 또 한 번에 큰 스윙을 할 기회가 왔었다 이미. 그때 만약 그 스윙을 하셨다면 일단 1루에 서시지 말고 2루 3루를 달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 스윙이 안 되는 이유는 복귀해 보면 뭐였을까요? 인간의 본능이죠. 인간은 더 터질까봐. 선사 시대부터 제일 나약한 존재였는데 뭐 제가 뭐 이런 책 보니까 인간은 정말 왜 살아남았을까 인간이 결국은 맹수가 오면 잘 도망가는 애들이 살아남았고 천둥 번개가 치면 굴속에 숨어있던 애들이 살아남은 거야. 과도하게 소심한 녀석들이 살아남았으니까. 기본적으로 공포나 두려움을 도망치는 데 익숙한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많은 그루들이 여러 표현을 썼지만 결국 가장 좋은 기회는 결국 독단적 견해가 있을 때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대중과 반대로 가라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사실 하워드 막스가 했던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독자적이면서 옳은 견해를 가져야 된다는 말을 했거든요. 독자적이면 뭐예요? 남들과 틀린 견해면 안 되죠. 근데 근데 그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본다면 독자적 견해라는 거예요. 옳아봐야 못 먹는다. 남들과 그렇죠. 똑같다면. 여기서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저번에 그 정도 단가에서는 다들 지금도 무슨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거냐면 저번에 갑자기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호르무즈에서 뭔가 문제가 터지거나 아니면 테러가 나거나 점점 인간이 느끼는 강도는 떨어질 확률이 높고 진짜 두려운 건 지금이야. 이 소위 헤드라인 뉴스 때문에 흔들린 장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헤드라인 뉴스가 지향하는 심리 위축 때문에 여러 경제 소위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죠. 예를 들어서 많은 나라들이 중동에 대한 의존도도 낮출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나올 텐데 그게 대개는 다 코스트가 올라가는 정책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겠죠. 기업 이익을 갉아먹겠죠. 나중에 이게 쌓이면 지금은 치솟고 있는 글로벌 이익 증가율이 꺾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로스가 말했던 재기이론의 핵심이 뭐냐. 그 컨센서스가 꺾이기 전에 주가가 먼저 꺾인다는 거죠.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걸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그냥 그런 헤드라인 뉴스에 따라 흔들리는 투심을 이용해서 아직은 싸 보이는 주식들이 나올 때마다 그걸 사는 전략이 유효하고 다만 그 시기가 뭐 저는 하여튼 이번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작동된다 보고 있어요. 그런 시기가 작동된다. 가치에 대한 믿음들이.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뭐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우리가 이란 전쟁 이슈가 걱정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장기화되는 거예요. 장기화돼서 호르무즈 계속 막혀서 주식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장기화되는 순간 사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상황이 달라요. 그렇지. 우크라이나는 그냥 그 나라의 문제였지만 이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우리의 문제죠, 사실은. 사실 우리의 문제거든요. 이란 국민들보다도 우리가 더 힘들지 잘못하면. 우리가 더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사실 남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까 말했던 필수 소비재 이런 데들은 운임 올라가면 그대로 직방을 맞고 조금이라도 기업 분석하셨던 분들 아는 내용이에요. 필수 비용이 늘어나는데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 있잖아요. 그럼 평균 며칠 대비 운송비 비중이 매우 낮아요. 걔들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가져오는 재고가 떨어지는 경우죠. 당장 케미칼 단지는 다 셧다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점점 늦어져 가지고 반도체도 영향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한 5, 6개월 되면은. 돌고 돌아서 영향. 그렇죠. 반도체도 스테반이 가스 같은 거 쓰는 건데 또 시가격 다 써야 되고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장기화되면 우리만 죽냐? 더 죽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여기서 만약에 더 재정이 악화되면 소위 미국의 채권을 장기 국채를 금리를 통제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뭐 이거 혼자인데 트럼프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이겼어 하고 떠날 것 같아요. 엊그제도 그랬잖아요. 그것도 되게 웃긴 얘기인데 그 이란이 이제 제 생각에는 이란이 관세 받겠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예. 되게 웃긴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관세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관세 받고서 나오면 비용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아까 우리가 세 번째 포트폴리오 편입군 중에 그럼 미국 가스를 갖다 써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부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만약에 여기서 뭐 우리 이프로님이랑 저랑 아는 사이가 뭐 짧다면 이란의 사태는 이랬을 때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건데. 몰라. 저도 이 질문은 질문제는 좀 있는데 질문지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안 당황했었어요. 할게요. 사실은. 안 할게요. 근데 알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할 수 예.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이렇게 1분기, 2분기에 여전히 좋아진 실적이 좋아지는 거나 주주환원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나 아니면 투자 사이클에 또 새로운 투자 사이클에 부합되거나 이런 기업들을 추려내서 샀다면 들고 가는 거고 아니면 오늘 같은 날 더 사는 거고 만약 또 한 번 흔들면 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문제는 몇 개월 뒤에 해결이 돼야 종말이 안 온다는 거예요. 몇 개월 뒤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차피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무책임한 말인가요?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래서 이럴 때를 확률적으로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도 이제 뭐 어디서 말해야 되니까 저기 읽잖아요. 정말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공통적으로 뭐 얼마 전에 앤서니 볼튼 책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뭐 확실성의 세계를 경계하는 내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다 그게 무슨 논리냐면 사실은 그 순간이 싸다는 거예요 주가가. 그러한 불확성이 극대화되고 변동성이 가장 큰 순간이 왜 싸냐? 극단이기 때문에. 심리의 극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문해야 되는 거는 오히려 지금은 로지컬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세계 경제가 드디어 붕괴 직전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좀 있으면 뭐 스페이스 A도 상장한다고 하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소위 버블의 끝에 나오는 상장 IPO가 시작된 건가 얘기 나올 수 있죠. 거기다가 한번 국방비를 계산하는 데가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네. 이대로 몇 개월이 가면 하여튼 분명한 거 하나는 미국채 금리 취소달아요. 국제 발행해서 꼬라박아야 되니까. 방법이 돈이 너무 들어가는 전쟁이에요. 예. 그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무너지는 건 미국인데 여기서 확률 쪘을 때면 여기서 그 확률보다는 만약에 진정될 확률이 높다면 우리가 변동성이나 이런 위험이라는 게 소위 재무 이론, 뭐 CAPM에서는 뭐 변동성이라 하고 온갖 이론이 나오지만 사실 솔직히 이프로님이나 저나 위험한 건 뭐냐면 내가 산 주식 가격보다 빠지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뭐든지 그렇죠. 그거 갖다 멋있는 표현으로 영구 자본 손실이라 표현해요. 예. 손실 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어떤 가치를 싸게만 가져올 수 있다면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게 얼마 전이었고 또 나오면 그게 또 그게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그 시기입니다. 그랬을 때 할 수 없이 우리가 어떤 가는 잘 보기 위해서 밸류에이션을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시각이 나오죠. 제가 왜 PER 얘기하냐면 PER로는 싸거든요. 8배니까. 8배 왔었으니까. PBR로 보면 비싸죠. 여기서 이제 하면 질문이 서로 복잡해지죠. 이제 PBR로는 비싸죠. 반도체는 2배가 넘어갔거든요. 이제 그러면 옛날 IT 버블 때보다 높아요.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팔아야 되는 가격인데. 그리고 PER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PER도 원래 쉴러 같은 사람들은 그런 테크 업종들은 다 PER을 5년 EPS 써야 돼. 5년 평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클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또 나한테 저한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그러네요. PER 8배가 진리냐?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현재 이익의 속도예요.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한국이 지금 이익이 그 실적이 개선되는 지속성이 어디까지 가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가 중요한 거예요. 오라클이 생각보다 잘 버티네. 실적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는 오라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 그럼 얘네가 바로 안마하고 계속 투자하겠네. 투자를 하겠구나. 그걸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사실 저는 오라클 뉴스를 보면서 뭐 같이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한숨 돌렸다 했더니 오라클 사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IT들도 한숨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이게 의견들이 충돌하는 기간이 좋게 말해서 뭐 난 트렌딩 마켓이라고. 그러니까 트렌딩 마켓 추세장은 하락 추세나 상승 추세가 뚜렷하면 편한데 난 트렌딩 마켓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에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변동성까지 가미됐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기준을 안 갖고 접근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제일 요새 많이 터질 뿐 예를 들게요. 그냥 조금 먹겠다고 어중간할 때 들어갔다가 어중간할 때 손절치고 뭐 어중간히 하면 녹아내리는 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냥 배팅을 요새 WC 하고 많이 봤잖아요. 뭐 삼진 아웃해도 노리고 있는 공만 쳐야 돼요. 노리고 있는 걸 쳤으면 1루에 멈추지 말고 3루까지 뛰어간다면 남이 에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런 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제 액션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했고 저는 사실 크게 휘둘렀어야 된다 보고 있고 지금도 1루 넘어서 2루 달려가는 시기 정도로 보고 있어요. 2루 정도 온 것 같아요. 뭐 3루에 홈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러한 생각으로 안타 하나만 더 치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장으로 좀 판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럼 실적을 잘 관찰하면서 뭐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한 가지 고민되는 것은 반도체 주가의 실적이라고 하는 건 올해 삼성전자, 올해 하이닉스는 이미 주문 다 받고 이제 납품만 하면 되고 돈도 결정됐다면서요. 그러니 올해 실적도 사실은 결정된 거 아닙니까? 갑자기 주문하려고 했던 거 저 취소해요라고 하는 전화가 오지 않는 한 1분기 실적 뭐 열어봤자고 2분기 실적도 뻔한 거고 3분기, 4분기도 실적은 뻔한데 근데 다만 그럼 주가는 계속 그럼 이거냐 하면 이 주가가 움직이는 그 이제 모멘텀은 실적이 잘 나오냐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이 실적의 지속성이 언제까지 갈지 즉 올해까지는 다들 그렇다고 치는데 내년 내후년에 혹시 변화가 있다면 나는 지금부터 꼬꾸라질래 라고 하는 게 이제 주가의 성질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미리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면 올해 말이고요. 뭐 그게 왜 올 수밖에 없냐면 예를 들어서 마진이 더 늘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최상인 것 같아서 여기서 어떻게 대동강 물장수도 아니고 이걸 하나도 안 남기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사가는 고객들 입장에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OCF라는 저 영업에서 벌어들인 돈과 투자하는 캐펙스 비율을 보면 제가 놀란 게 구글이 아까 구글 말했잖아요. 구글은 전 세계 누구보다 현금을 많이 만드는 기업인데 0.94예요. 그러면 번 돈에 다가 투자되는 거예요, 거의. 요즘은 그러면 옛날에 번 돈으로 버틴다는 거죠, 구글은. 그러니까 이 돈을 언제까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꺾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EPS와 캐펙스의 소위 픽 아웃 사이클은 다가오는데 그러면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그게 두려우고 또 하나 사이클은 그래도 그거의 근본은 비싸게 물건을 파는 핵심인데 비싸게 파는 거의 핵심은 결국 만들어내는 공장이 제한되어 있다는 가정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어찌 됐던 전자도 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전 세계 모든 소위 반도체 공장들이 다 당초 계획보다 좀 앞당겨서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리 소부장 업체가 막 올라갔던 거예요. 그게 저는 뭐 당연히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이쪽이 마냥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2분기, 3분기까지의 숫자를 놓고 보면 더 지속성은 떨어지지만 그거 대비해서는 주가가 싸진다면 해볼 만한 거죠. 그 정도가 이번에 15, 16, 17, 18 이 정도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출렁출렁 하다가 박스권이 가면 한 23, 3, 뭐 22, 3만 원이 넘어가기에는 박스권이라고 사람들이 뭐 보시는군요. 30만 원 가기에는 어차피 이 종목 시가총액 40%인데 이게 간다고 보면 지금 7천, 8천 간다고 얘기해야죠. 그렇죠. 주가 지수로는. 제가 그럼 박스를 얘기 안 하죠. 근데 그러한 소위 우려가 계속 반영되는 구간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박스권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 소위 K2라고 하는 이 두 종목이 결국은 핵심은 AI 내러티브의 지속성이 관건인데 이 AI 내러티브가 사실 내러티브는 너무 좋아요. 너무 정말 다들 점점 모든 곳을 잠식해가고 한 10년 뒤를 바라보면 저는 그런 얘기 못 하겠어요. 10년 뒤 바라보시면 삼성전자 들고 가십시오. 못 하겠다는 거죠. 그 중간에 이 내러티브로 인한 소위
재평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망한 놈이 나올 거고 살아남은 놈이 그 잔치 구간이 제일 두려운 시기예요. 그렇죠. 인터넷 혁명도 결국 그 시기를 겪으면 그랬었죠. 그때 뭐가 살아남을지 모르는데 여기서 어떤 걸 장기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의 초반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좋지만 저는 그 재평기가 멀지 않아 시작된다 보는 이유는 아까 슬쩍 순간 넘어갔던 이슈 중에 결국 오픈 AI가 아니 갑자기 말을 빼잖아요. 엔비디아에서 저기 누구죠? 투자금. 그 투자 금액 같은 거 뭐 크게 안 늘릴 것처럼 늘릴 얘기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알아서 니네가 주식시장에 돈 줘달라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돈 더 못 대. 아니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소프트뱅크가 참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 인생을 보다 보면 야 진짜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카지노 가서 뭐 하셔도 돈 벌었겠다는 분이에요. 딸 때까지 배팅할 뿐이지. 예, 딱 느끼셨잖아요. 완전 오픈 AI 올인하니까 그 걔네 그 돈 조달한 창구 중에 일본의 미즈호 파이낸스 엄청 들어간 거 아시죠? 금리 보셨어요? 이거는 무조건 성공을 전제로 다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고금리로 받았다는 고금리로. 거죠. 그게 금리가 사채 금리도 아니고 10%가 넘는 금리들로 5년을 간다 쳐봐요. 예. 복리로 투자한 돈이 어떻게 이게 잘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망하는 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 내년 내후년에 전 있다 보고 있고 그랬을 때 터지는 지금 그걸 고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은 이러한 소위 투자 사이클이 아직은 작동될 때를 너무 뒤에 얘기하지 말자. 때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즐길 때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장이라고 하는 게 먼저 긴장을 해도 못 먹는 거가 못 먹는 거에 따른 손실이 커지는 네. 그게 어렵죠 사실. 항상 먼저 긴장하고 가능하면 신중합시다라고 하면 말도 편하고 좋은데 네. 그러면 이제 못 먹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너무 뻔한 얘기지만 그 올해 이제 그래도 3%에 기억나는 게 첫날인가 1월 1일인가 왔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나요. 그때는 이제 뭐 3월을 보면은 주식 겁나지 않는다 얘기를 했다가 제가 1월 말쯤인가 하여튼 뭐 언제쯤부터 이제 현금도 투자다 했더니 그때 막 댓글이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금도 투자라는 말의 의미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작년 투자 사이클이 이번에 언제부터 시작됐냐가 중요한데 작년부터 좀 강하게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셨을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 그래서 수익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게 나아요. 그래야 나머지가 어떻게 됐을 때 담담하게, 추가적인 대응할 수 있지. 병창 기지가 있어야죠. 어떻게 전쟁이 매번 승리합니까? 지금은 굉장히 치열한 전투의 시기예요. 지금은 서로 쉽게 말해서 박스권이라는 거는 고지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선, 소위 1차 세계대전 전선이에요. 여기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서로 이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병참이 있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의미에서 저는 아까 이제 현금 얘기를 하시니까 현금은 항상 좋은 기회를 주고 내 마음의 포트폴리오 안전을 가져오는 수단이기 때문에 주가 박스권 상담하면 또 현금 좀 만들고 또 주식을 다 팔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주식을 다 팔고 다 삽니까? 시니어인데 어떻게 그 점을 다 맞추겠어요? 이 정도면 좀 현금을 확보했다가 또 내려오면 또 그걸 채우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이 기간을 이겨내는 거. 재수가 좋아서 예. 이번 박스권 장세를 통해서 생각보다 투자 사이클이 더 강력하다는 게 입증된다면 예. 다시 가겠죠. 근데 지금 당장 다시 달리기에는 너무 기스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기간은 좀 너무 막 기스라면 예를 들면 뭐가 일종의 이런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뭔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그러니까 모든 비용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거든요. 예. 안정적이지 않다는 느낌들을 받게 된 거죠. 뭐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러시아와 모든 정치 지형도 그렇고 네, 네. 경제 지형도 그렇고 예. 불안정해 보이는 거죠. 이게 예. 딱 뭔가 1극이 있거나 뭐 2극이 있어서 딱 안정화되어 있는 게 중국, 미국, 러시아 뭐 모든 다양한 경우의 생기는 만큼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진 거예요. 그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가 바로 코스트가 될 거고 코스트가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선 아까 말했던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현금을 땡겨오는 건데 그 할인의 핵심은 금리예요. 만약에 금리가 튄다면 이 질문을 올해 계속 던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뭐 저는 하나 기대하는 거는 현재 트럼프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의사 결정권자가 다 빠꼬미들이에요. 표시적으로. 이걸 용납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냐는 거. 이게 당연히 망가지는데 베센트도 등등. 이 금리 상승을 용인하겠어요. 트럼프도 원래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요. PF 하던 사람이에요. PF의 승산은 금리에 달린 거예요. 이걸 놓칠 수 있을까요? 금리를? 저는 그래 그런 부분 때문에 또 4월에 좀 걱정되는 거는 새로운 연준 의장이 소위 청문회가 있을 텐데 좀 여러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소위 금리 관련된 매크로한 이슈들이 점점 더 비중을 내려갈 것 같다. 우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작년은 그냥 이익이 늘고 있어 하면서 되는데 할인율이라는 변수가 지금 개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딱 그 생각하는 순간 무슨 내용이 생각나시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안 온다 봐요, 저는 아직은. 최소한 인플레라는 단어가 더 나올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정도 아니에요. 리플레이션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커머디티 쪽에서 뭔가 기회를 찾는 것도. 물가가 오를 때 오르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매크로하게 작년부터 올 초까지 되게 편했거든요. 매크로 크게 볼 필요가 없었는데 다시 매크로를 좀 볼 때가 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사람이 나와요. 어깨 떠나니까 제일 편한 게 이거예요. 이때 되면 이제 매크로 하던 사람들이 막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온갖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세상이 망하고 저렇게 하면 세상이 뭐 망하고 망하는 시나리오가 나와요. 왜냐하면 채권 시장은 기본적으로 망해야 되니까. 그래 잊지 마십시오. 망해야 되니까 그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의견이 일부는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시기가 저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CPI 같은 게 자극을 주는 순간 사람들 속에서는 이 말이 나오겠죠 이제. 그렇구나. 그런 것도 뭐 제가 알 수 없죠. 하지만 이제 좀 매크로한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겠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장세를 전망하는지 대강 알겠어요. 그렇군요. 크게 보면 이번에 이란 전쟁이 아니었더라도 뭐 유사한 정도의 터뷸런스는 아니었겠지만 기류가 흔들립니다. 이제 안전벨트 매시고 좀 잘 가만히 이제 앉아 계세요라는 기내 방송은 들렸을 것이다. 그렇죠.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항상 뭔가 과할 때는 자그마한 어떤 총매제가 출현해도 확 빠르게 그게 확산되는 느낌이 오는데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한 소위 시나리오가 계속 피드백 받으면서 확대 재생산되거든요. 피드백이 막 커지는 거죠. 그걸 경계하시면 돼요. 제가 이러한 이슈는 약간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의 119를 본 순간 이제 그보다 더 큰 이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볼장 다 봤다는 거죠. 저는 뭐냐면 이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했던 말이에요. 누가 막 오늘 너무 걱정을 해서 아침에 뭐 기뢰 때문에 큰일 났다 그래서 유소선이 폭발해서 날아가는 건 하나 정도 나와야 된다 이제. 이제는 사람을 놀라게 해서 그때 그 가격 되려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인간이라는 게 참 본성이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자극에 대해서 점점 민감해지고 뭐 경제학자들은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하지만 주식시장은 어쩌면 우리가 경제의 이론에서 배웠던 완전 경제 시장이 가장 가까운 시장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런 시장이 어디 있어요. 다 과점 시장이고 독과점 시장이지. 그래서 더더욱 소위 정보라는 것이 과하게 가격 반응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과한 반응들이 수렴되는 때가 있는데 저는 되게 위기의 순간이 이번에 왔었는데 농담처럼 전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이 사람이 우리 전 세계 경제에 아주 폐악을질을 하고 있다 보는데 시장 감각만큼은 트럼프가 참 뛰어나구나. 적절한 시기에 그만둘 줄도 알고. 작년 4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번도 충격이지만 전세 관세 때린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현대 기아차가 배당 수익률이 9% 나왔어요. 기아차가. 주가가 내려가니까.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많은 분들한테 기아차 너무 싼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 관세 때문에 큰일 나. 사실 그때가 사는 기회였고요. 그럼 지금도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숫자를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걸 떠나서 주주 환원이 얼마 정도 나올지 그게 궁금해지는 시기인데 사람들은 갑자기 말에다 던져요.
그 외국인들은 왜 던졌냐? 많이 먹었으니까 던져자 치는데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렇게 잘 몰라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예, 뭐 별로 관심 갔다가 샀다 한국 사다 팔고 이러는데 외국인 해봐야 뭐 미국인 아니면 유럽인인데 그쵸. 뭐 미국인 정신없는 거 우리가 보고 있고 네. 유럽인들 답답한 거 우리가 늘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시기다 지금이. 너무 뒷걸음질 치지 말아라. 그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지호 전 센터장님 조언은 앞으로는 당분간은 박스권 안에서 오르내리면서 적절한 가격대를 찾아가는 움직임이 좀 있을 거고 이번 전쟁으로 에너지 섹터에 대한 관심도 좀 늘어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래쪽보다는 위쪽 방향으로 에너지가 꽤 남아 있을 걸로 보는 게 내 생각에는 좋은 것 같다. 네. 아니 뭐 정리되네. 지금 뭐 너무 사람들이 매일매일 헤드라인 뉴스 보면서 오늘은 다 팔고 떠나야지 이런 생각들만 안 하셔도 해볼 만한 장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겁을 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 지난주 같은 장에 오르는 날은 다 사고 내리는 날 그 다음 날 다 팔고 그랬으면 돈이 얼마나 녹았을까? 그럼요. 네. 아 정말 진짜 아이스크림처럼 녹았겠다. 그거를 신용으로 하셨으면 한 그런 분들도 있겠죠. 지난 일주일에 돈 다 날리신 분도 많겠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만한 장은 아니다. 그래서 뭐 흔히 범피로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각자의 어떤 기준이 매우 중요해진 시기니까 그걸 미리미리 좀 점검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망하면 그냥 망하는 거고 우리 다 같이 망하는 거고 세상 안 망하면 결국은 별일 없는 거니까 이런 때는 그냥 계좌 보지 말고 어디 갔다 오시는 것도 중간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대응을 하려고 할 때 네. 과연 내가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를 잘 스스로를 생각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렵죠. 근데 뭐 이런 고민이죠. 코로나 때야 PBR로 너무 싸졌으니까 지금 고민 하나예요. 가치에 의존해서 지르고 싶어도 너 비싸니까. 멀티플로는 싼데 PBR로는 비싸거든요. 이익 대비는 싼데 오케이. 전제 이게 히스토리컬이 우리 비싸니까. 한국이 그러면 이제 PBR이 재평가된다는 논리로 가야 되는데 PBR 재평가의 핵심은 소위 한국이 산업들이 시크리컬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알았죠. 시크리컬 시크리컬 요소가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고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냥 마음 편하게 지를 수는 없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지금은 PER을 구성하는 이익의 지속성이 센 시기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이 안전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이 지속성이 흔들리는 순간 주가 하락폭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한번 열심히 해보셔도 되는 시기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럴 때가 오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네. 라는 현실적인 조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종종 또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뭐 오늘 네. 오늘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전해주시니까. 네. 윤지호 평론가님 모시면 간절한 눈빛만 한번 보내면 아유 불쌍한 놈 그러면서 솔직한 얘기를 다 해주시니까 그게 좋아요. 솔직한 게 아니라 이제 뭐 제가 지금 뭐 현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를 굳이 그래. 언어를 어렵게 쓸 필요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예. 네, 윤지호 평론가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워야 하겠죠. 두나무 부회장부터 리디 대표까지 유니콘급 창업가 10명에게 직접 배우는 10주간의 여정 앙트러프러너십 칼리지 2기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이에라이프 스타일은 가구 구독하는 스타트업으로 지금은 삼성전자, 썬퍼니처와 함께 인테리어 구독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정말 하시기 나름만큼 가져가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강사님부터 동료 같은 우리 수강생까지 정말 폭넓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강사님들 중에서는 신규 프로젝트 구독 서비스에 같이 하는 것들도 지금 실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진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구하기 힘든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대표님들은 참석해 보셔도 좋겠다고 추천드립니다. 앙트러프러너십 칼리지 2기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에서 신청하십시오.